식사하시고. 이건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닭고기 탕수육. 네. 네, 여러분들이 탕수육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실은 돼지고기 탕수육하고 소고기 탕수육밖에 없는데 이제 순수 닭가슴살로. 닭고기의 특징은 이 스킨과 살코기를 분리할 수 있어. 지방과 단백질을 완전히 분리가 가능하다고. 소고기, 돼지고기는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닭고기는 껍질만 벗겨내면 껍질 속에만 지방이 있고 나머지 살코기에는 지방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닭가슴살은 지방이 제로기 때문에 단백질이 가장 높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화이트 미트라고 해서 항상 닭가슴살을 화이트 미트라고 해서 그것 부분만 선호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실은 맛있는 부위는 닭가슴살이 아니고 닭다리살, 싸이 부분이 맛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보통 닭고기가 오면 맨 먼저 닭다리부터 집어들잖아. 그래서 한국에서는 닭다리 싸이살 부위가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닭가슴살 부위는 가격이 좀 싸. 근데 미국에서는 화이트 미트가 똑같은 이제 그 가중치를 줬을 때 일반 닭다리, 그러니까 드럼스틱이나 싸이 부분보다 약 1.5배에서 2배 정도 비쌉니다. 같은 경우는 갖다가 하루에 400g씩 먹고. 그렇게 먹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 수요를 위해서 우리가 닭가슴살로 탕수육을 만들어 가지고 소고기, 돼지고기 탕수육보다는 가장 높은 품질을 아마 먹을 수. 한번 들어봐요. 네. 같이 부어서 먹어도 되고, 아니 하나씩 찍어서 먹어도 되고. 소스가 없나? 들어. 맛있게 들어. 잘 먹겠습니다. 되게 건강해 보이십니다. 건강해 보여? 네. 비만으로는 안 보이지? 네. 나는 매일 이 닭고기를 한 마리씩 먹고 있어. 그러니까 매장에서 가서도 먹고 시식하느라고도 먹고 매일 닭고기로만 먹는데, 그래도 살이 안 찌는 비결이 아마 소고기, 돼지고기를 이렇게 먹었으면 아마 굉장히 비만일 거야. 근데 우리 황금 올리브 치킨을 먹어서 살이 안 찐다. 나는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항상 내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만날 때마다. 내가 가끔 강의를 내가 잘 안 하는데, 강의를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이동하고 또 가서 나름대로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거의 강의를 잘 안 하는데 가끔씩 내가 강의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잘 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본인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 나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공부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대한 이론에 대한 공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는 70년도에 이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때부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앞으로 21세기에 가장 뛰어난 유통혁명이 될 것이다. 그때 봤었던 게 프랜차이즈하고 네트워크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네트워크 잘 알죠? 다단계라고 표현했는데 그동안은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또 네트워크 비즈니스 둘 다 아마 21세기의 가장 획기적인 유통의 혁명 기법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내가 공부를 해왔어요. 사업을 공부를 했고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창업을 할 때 철저하게 나는 준비를 해서 창업을 한 사람이야. 그냥 창업을 한 것이 아니다. 원래 나는 창업을 해갖고 오너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고, 나는 CEO가 되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회장이 되는 게.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는 성장을 할 때 우리 나이 때는 내가 이제 올해 60인데 우리 나이 때는 어려서 이제 어른들이 그걸 물어보신단 말이야. 항상 만나면 너 커서 뭐 될래? 하고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 우리 또래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다음에 그때 말이야 군사 정권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장군이 됩니다.
또는 난 대통령이 정치가가 돼 대통령이 된다. 또는 우리 때에는 가장 각광을 받았던 직업이 판검사, 의사라고.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판검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정치가가 되겠다, 군인이 되겠다. 그리고 과학자가 되겠다. 그게 아마 전부였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이도경 씨처럼 나 IT를 해서 내가 창업을 해서 어떤 저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때에는 거의 없었다. 나는 그 기업가가 되는 게 내 꿈이었어. 회장이 되는 게. 그래서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어려서부터 그 꿈을 지금까지 실천해 오면서 이제 이뤘는데 왜 기업가가 되고자 했냐면은 나는 기업을 하면은 여러 사람을 많은 사람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어려서 내 판단이거든. 그 이유 난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야. 종갓집이라는 걸 잘 모를 거야. 나는 그 시골에서 순천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종갓집의 장손으로 태어났어.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 할머니, 증조 할머니를 모시고 나는 생활을 해야 될 거 해놨기 때문에 그 100여 가구를 잘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이 종갓집에 있단 말이야. 전부 친인척들이니까. 근데 이제 아버님은 여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작년에 엑스포를 해 해양 박람회를 했던 여수라는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이제 우리 전체 마을을 책임을 져야 하니까 할머니 증조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증조 할머니 자라고는 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집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그러면서 항상 하는 게 이렇게 온 동네에 내 친인척들을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는 게 나의 의무구나, 책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온 동네 우리 집성촌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먹이고, 제사가 되면 집에 와서 전부 떡을 하고 술을 하고 뭐 밥을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커서 그 기업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때 여쭤보니까 이제 변하지 않고 주변에서는 이제 나의 심지어는 어머니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 의대를 갔으면 좋겠다,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뭐 저기 하니까 뭐 이쪽 분야에 있어서 정치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또 사법고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나는 오로지 기업을 하는 게 꿈이어서 그쪽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내가 기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만 항상 생각을 해왔다. 실은 대학에서 남아서 나는 뭐 시골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그렇게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거나 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내 공부를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골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나는 조선대학교라고 시골 대학을 갔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선친이 돌아가셔서 집안에 부도가 나고 해서 전체 집안이 알거지가 돼서 집 한 칸도 없는, 방 한 칸도 없는 알거지가 되어서 이제 내 힘으로 내 동생들을 가르쳐야 했고 어머님을 보살펴야 했고 학교를 다녀야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시골에 있는 조선대학교를 이제 장학생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장학생으로 가서 4년 동안을 학비를 면제를 받지 않으면 내가 학교를 다닐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정교사를 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입주 가정교사를 하면서 학교를 다녀서 하다 보니까 내가 대학을 수석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고. 전체 수석에 대한 4년을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수석으로 나오니까 학교에서는 학교에 남아서 교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교수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그때만 해도 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도 교수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교수라는 직업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존경받는 직업으로 해서 누구나 학교에서는 그 교수가 되는 것이 모두 꿈이었단 말이에요. 난 과감하게 떨치고 내가 직장생활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교수의 그러한 월급으로는 내가 생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동생들도 또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군대를 가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항상 다니면서 나는 이 회사의 회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회장이 되겠다 그 생각보다는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서 이 기업을 운영하는 CEO가 되겠다. 그 생각으로 신입사원 시절부터 했다. 그러니까 성과가 주인 정신을 갖고 내가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성과가 남들보다 훨씬 나았지. 그러면서 이제 최연소 진급도 하고 진급도 가장 빠르게 하고 많은 직무도 맡고 그 대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부도 외식 사람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사료 파트가 있었어요. 사료를 만든 파트인데 거기에서 전공이 무역이다 보니까 외국과의 교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맨 먼저 맡았던 업무가 외국 곡물들을 수입하는 파트가 또 사료를 맡다 보니까 닭고기에 대한 공부도 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 94년에 1993년까지 미원회가 있고 내가 원래 중국 사장으로 내정 사장으로 발령 준비가 돼 있었는데 미원에서 과거에 있었던 천호그룹이라고 하는 닭고기 회사 마니커 거기서는 천호 마니커 이끌어온 회사가 있어요. 천호그룹이라고. 그 천호그룹의 회장님 조남이 이자 개자 조자예요. 이 국내 닭고기 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존경스럽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본인 회사를 넘길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미원그룹에서 인수를 해갖고 미원 마니커라고 하는 회사를 세우게 됐어요. 천호그룹 전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원래 나는 영업을 하지 않았어요. 주로 맡았던 게 구매, 기획, 이제 전체 사업장의 관리, 총무 이런 부분은 이제 내가 경험 있는 사람인데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때 당시 90년 초에 미원 마니커에 가기 전에는 미원 이천에 있는 사료 사업부에 내가 총무과장으로 가 있으면서 거기는 총무라고 하는 게 방금 얘기한 대로 인사, 구매, 기획, 신용관리, 법무관리 이런 서비스 파트의 스텝 부분의 모든 것을 총무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다고. 그 다음에 생산과 영업 이렇게 세 파트밖에 없어서 나머지 관리부서는 내가 다 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부장하고 같이 총무과장으로 다니면서 영업 개척을 전부 내가 다 했어. 그래서 실적을 3년 동안에 2배에 그동안 한 10년 동안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공장을 2배 이상으로 올려놨다고. 그러니까 이제 비록 기획하고 총무하고 구매하고 했었던 사람이지만 영업에 하여튼 관심도 많고 체질이 영업 쪽에 맞다 이렇게 이제 위에서는 판단하신 거예요. 이제 이 천호 마니커가 천호그룹이 망하면서 닭고기 사업에서 자꾸 이렇게 시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을 하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다 그것을 대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 생겨서 잘 가고 있고 그 뒤를 하림이 배워서 따라왔는데 하림도 아주 훌륭한 창업자신데 가보니까 18분의 1로 시장이 줄어들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 시장을 다시 만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곰곰이 한 2개월 동안 전국 이 닭고기 시장을 다 돌면서 판단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에 제가 하림을 출원하겠습니다. 그 계획은 매년 닭고기의 최고 성수기가 7, 8월입니다. 1월부터 시작했고 쭉 이렇게 올라가 7, 8월에 딱 되면 거기서 다시 꺾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내가 1월부터 7월까지 해서 7만 수를 판매하고 2차 년도에 14만 수, 3차 년도에 20만 수를 판매를 하겠습니다. 판단해 보니까 미온이라는 브랜드 자금 또 조직력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때만 해도 하림과 미온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인적 자원이라든가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브랜드 파워를 따지면 다 활용을 하면 충분히 3년 내에 하림을 따라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위에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웃어버리더라고요. 불가능한 일이지 보기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만수 팔고 있는데 하림은 그동안 더 도망갈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제가 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이제 나는 자신이 있었던 게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알고 우리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닭고기 소요량이 65%가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뭐 페리카나, 멕시칸, 처갓집, 양념통닭 같은 이 소형 치킨 전문점에 의해서 전부 판매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0%가 이제 백화점, 뭐 쇼핑센터 또는 재래시장 등의 통닭으로 팔리는 것이 그냥 생닭이 팔리는 백숙집 이런 데 팔리는 것이 한 20% 판매가 되고 있어. 해서 내가 BBQ를 그때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만일에 페리카나 멕시칸 이것이 프랜차이즈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정확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아니지만 프랜차이즈 형태를 띠고 있었다. 아, 이렇게 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면은 약 3년 이내에 충분히 20만 수까지 판매가 되면서 우리 닭고기 시장을 다 장악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보고를 한 거예요. 전부 중역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 회장만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BBQ라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경험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외식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미원에서 외식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좋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소형 치킨점을 한다니까 이분한테는 이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야. 그때 두산그룹에서 KFC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미온그룹이 두산그룹보다도 훨씬 큰 회사였기 때문에 아니 두산에서도 KFC를 해서 대형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미온그룹에서 조그마한 페리카나 멕시칸 같은 소형 치킨점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우리 그 당시 회장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에요. 외식 사업을 치킨을 위해서 외식 사업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KFC가 1984년에 우리 한국에 진출했는데 KFC, 맥도날드, 롯데리아가 1979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건 일본 롯데리아가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KFC, 맥도날드가 그때까지 1995년까지 10년 동안 20억씩 들여서 100개면 2천억이 투자가 돼야 된다. 2천억 투자해놓고도 적자를 내고 있었어. 10년 동안. 맥도날드도 마찬가지 적자를 내고 있었다. 내가 계획한 대로 그해 1994년도에 7만 마리를 팔기로 내가 약속을 했어. 7월달, 8월달까지. 근데 이제 이렇게 브랜드 파워와 영업의 노하우와 인적 자원을 활용을 하니까 7월달에 얼마로 늘어났냐면 약 14만 수까지 늘어났다. 2년 차에 하겠다고 하는 것을 1년 차에 달성을 한 거예요. 첫째는 아이템이 아주 뛰어나야 돼. 우리 이도경 씨 같은 경우는 아이템을 가지고 IT 쪽으로 저기 했는데 두 번째는 뛰어난 전략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투철한 실행력이 있어줘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사업을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전략을 세울 때도 그렇게 세웠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이런 정도로 가서 BBQ를 세워서 몇 개 점포를 가지면 얼마만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서 회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회장도 보스턴마켓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 실무자가 담당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하니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저는 대형 점포는 절대 못합니다. 왜? 미원의 그룹 분위기는 2천억을 투자해서 10년 동안 적자를 내는 회사 같으면 1년만 적자가 내도 거기는 모가지가 다 단단단 말이에요. 사업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점이에요. 근데 두산이라고 하는 곳은 제조업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해서 손익이 나지 않아도 거기는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회사고 그런 문화가 되어 있는 회사고 미호는 그런 문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회사라고. 그래서 절대 우리 회사의 분위기로는 절대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적자를 내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운 회사입니다. 따라서 투자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 부분을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만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는데 나는 이 BBQ를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던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내가 가장 공부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닭고기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닭고기의 이 생산 구조 사료 시세부터 시작을 해서 닭고기 값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이 외식 사람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던 사람.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BBQ를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단 말이야. 그리고 신입사원으로 가서 내가 한 번도 신입사원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평생을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12시 이전에 집에를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냐 몸이 아파서라든가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서라든가 그럴 때 들어가지 아마 1년에 10손가락 내에 꼽을 거야. 야, 그때 직장생활 하면서부터. 뭐 남들은 직장생활 6시면 다 퇴근을 하지. 그러나 나는 일이 좋아서 했고 하기 때문에 저녁 먹어서 밤 12시 정도까지 사람을 만나든가 거래처 사람을 만나든가 무엇을 하든지 하고 회사에 일을 보든지 해서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면 1시, 2시란 말이야. 그리고 새벽 6시 되면 일어나서 다시 나와서 출퇴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지런히 자기 시간을 쓰지 않고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 자기가 투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내 인생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회사의 CEO가 되겠다라고 회장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사장이죠. CEO니까 오너는 아니니까 직장생활하면서 나는 사장이 되겠다. 그래서 이 회사를 경영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일을 하라 하지 않아라 해본 적이 없다. 나 스스로 내가 할 일을 챙기고 가서 어떻게 하면 회사를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 것인가. 내가 수입을 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공장들에서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구매 원료가 곡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산을 못해. 그럼 사료가 당장 공급이 안 되면 닭, 소, 돼지가 굶어 죽어. 그러니까 가장 큰 비상사태란 말이야. 근데 어느 날은 수입 곡물이 와서 인천 부두에 이제 통관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 그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보세구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온다는 건 엄청난 범죄 행위야. 밀수야, 밀수. 관세를 내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그러나 평소에 관계를 아주 잘 해놓고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유대관계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 곡물이 떨어지면 공장에서 난리가 나. 그럼 이제 한밤중에 이제 선배들로부터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내일 새벽에 곡물을 가서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밤에 1시간, 2시간 내가 뛰어서 그때만 해도 내가 지금 경기도 안양 옆에 있는 군포라고 하는 곳에 생활을 했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집을 뭐 얻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군포에 이제 단칸방에 내 애엄마가 집사람이 해온 혼수를 가지고 집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닌 그냥 월세 땅을 마련해서 군포에서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새벽 2시, 3시에 전화가 오면 그 길로 택시를 타고 뛰어가서 인천까지 뛰어가. 그래서 새벽에 4시에 가서 만나가지고 물건이 이제 이게 9시가 돼야 통관이 돼서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차량 통행은 6시부터 가능해요. 이 통관 열차를 밟지 않으면 밀수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가서 협조를 새벽에 가서 4시에 구해서 물건을 실어놓고 있다가 6시 되면은 갖다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9시까지 통과를 못 하는데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 있다가 9시에 통관 서류가 오면 그때 정식적으로 통관 절차를 밟자. 그 대신 지금 소, 돼지, 닭이 굶어 죽고 있다. 그러니 물건 먼저 보내주라. 하고 이제 거기하고 내고를 해서 먼저 차량은 빼고 그건 이제 밀수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뭐 이제 개인의 사욕을 취하기 위한 어떤 범법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업무를 해나가면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적극성이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사전에 그러한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도 자기가 불법인 줄 알면서 이걸 내줬다가 만일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는 상황이거든. 국가의 형사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도 믿고 이 사람만은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해주는 것 자체가 범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적극성 그 다음에 어떠한 것도 문제가 생기면 가서 해결해 놔야 된다는 현장주의. 이 부분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셀러리맨이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그러한 일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한밤중에 잠도 못 자고 그것도 뭐 회사에서 택시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택시비를 내서
또 그 사람들한테 접대를 하는 것도 회사에서 돈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접대비 한도가 있고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직급에 따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평소에 그렇게 쌓아놓지 않으면 이런 신뢰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내 월급을 받으면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집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빼놓고,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업무의 성과를 낼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었다. 나는 그 구매를 하면서도 이 세계 곡물 구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시각각 이 곡물 가격이, 선물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하면 정보가 제일 중요해요. 정보를 얼마나 빨리 얻어야만, 여러분 주식시장 잘 알고 있을 거야. 누가 기업에서 뭘 얼마나 실적이 좋다 하는 것을 빨리 얻어야만 사놓고 그러고 나면 막 주식값이 폭등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곡물값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한테 이제 곡물을 팔러 오는 분들, 이제 그때는 종합상사였죠. 전부 뭐 삼성물산, 뭐 선경, 주, SK, 그때만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큰 대기업들, 뭐 현대, 예? 뭐 이런 데에서 곡물을 팔려면 우리하고, 우리는 이제 구매자고 그쪽은 셀러니까 대부분 바이어가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면은 다른 사람들은 야 100불짜리, 톤당 100불짜리 옥수수를 가지고 와서 사달라고 하면은 가격을 깎자. 먼저 내고부터 하자. 그래서 98불이다, 95불이다. 이것부터 시작을 한다.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깎아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좋다. 그러나 지금이 사야 할 시기냐, 사야 하지 않아야 할 시기냐, 그것만 가르쳐달라. 그럼 이제 항상 본인들을 곤란하지 않게 해주니까 그 정도 정보는 준단 말이에요. 지금 실은 가지고 왔는데 이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걸 1불, 2불 깎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걸 살 시기다, 사지 않아야 할 시기다를 결정하는 것은 정보에 의해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본인이 곤란하지 않기 때문에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윗사람들로 그때 이제 과장이 있었고 부장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당시 신입사원이었고 대리였고 할 때니까 절대 그 결정을 하면서 내가 윗사람들한테 이 결정은 나를 좀 믿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도록 믿어주십시오. 그 대신 지금 사야 합니다. 사지 않아야 합니다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절대 가격을 깎지 않았어요. 그냥 비교해서 이제 전부 비교 견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는 서로 맞추지만 거기에서 더 내고를 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곤란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해서 이제 곡물이라는 건 시점으로 이렇게 구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파스를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옥수수를 100불에 샀다. 다른 회사에서 98불에 살 수 있어요. 이런 걸로 보면 어떨 때 보면 내가 굉장히 불리해. 하나, 가격이 분명히 오른다. 라고 보면 이 100불을 사놓으면 다음에는 110불로 올리면 10불만큼 이익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 98불에 사는 사람은 지금 정보를 항상 깎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보를 잘 안 줘. 그러나 나는 100불에 사주기 때문에 정보를 준단 말이야. 이게 이제 여러 품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을 놓고 구매 가격 전체를 놓고 사용량과 비교를 해보면 내가 타 회사, 이제 우리는 미온사회였고 지금 그때만 해도 퓨리나 코리아, 지금 카길 퓨리나, 카길, 뭐 퓨리나 또는 제일제당, 뭐 우성사료 뭐 이런 큰 회사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 회사들과 비교해서 항상 10% 정도 내가 싸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간 구매액으로 비교를 해보면 약 연간 1,000억 정도를 구매를 하는데 10%면 100억이야. 근데 우리 사료 쪽에서 토탈 이익 내는 게 1년에 10억, 20억밖에 이익을 못 내. 그런데 100억어치를 절감을 시켜줬으니 50억, 70억, 100억씩 이익이 난단 말이에요. 회사. 바로 그게 구매를 하는 그러한 요령이다. 기법인데 이건 주인의식을 갖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셀러리맨이 위에서 혼나고 이번에 보면 가격 비교가 나오잖아. 반드시 저기는 얼마에 샀다, 얼마에 샀다. 근데 나는 항상 비싸게 사거든. 그 시점으로 보면 비싸게 산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비싸게 사면 이 사람들 과장이나 부장이 굉장히 곤란해지고 야 왜 비싸게 샀느냐 다른 데보다 다른 데는 얼마에 샀다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 사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1년을 놓고 비교를 해 주십시오. 1년을 놓고 비교를 해 줬을 때 만약에 내 실적이 나쁘다거나 잘못했으면 그때는 내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윗사람들을 설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윗사람들도 그런 쪽으로 보호를 해줬고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면 항상 10% 정도 싸면 그것이 회사의 전체 이익으로 돌아옵니다.